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8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세계 시민성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차시에서 여기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간단하게 했었죠. 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도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있는데, 네. 부정적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지위의 착취가 좀 있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선진국이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관한 지배 착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 이런 얘기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의 그 예입니다. 케냐의 나이바샤 호수 주변은 세계적인 장미 생산지이다. 여기서 생산한 장미는 유럽의 네덜란드 포시장을 통하여 유럽 전역으로 수출된다. 나이바샤 주민들은 화훼 농장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었으나 엄청난 물을 소비하는 장미 농장은 나이바샤 호수를 메마르게 하였다. 호수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케냐의 나이바샤에서는 선진국 자본가들과 지역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곳에는 장미의 역설이 있다. 네, 하나의 예죠. 케냐의 나이바샤 사례와 같이 세계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국경을 초월한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네, 지구상의 난제, 어려운 문제들은 지역 차원과 세계 차원을 함께 지니고 있다. 국경의 담장을 넘어서 존재하는 국가 간의 분쟁의 해결도 개인의 노력이나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국가적인 양태를 보이는 분쟁은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동시에 노력이 요청된다. 전 지구적, 특히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일궈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미의 역설 같은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어느 특정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무를 대량으로 벌목한다랄지.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는 또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세계 시민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 세계 시민은 집단 지성을 통하여 이 쟁점과 문제를 기꺼이 자기 물음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시각을 바탕으로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그렇죠? 어떤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시각을 바탕으로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보는 거죠. 세계 시민의 글로벌 역량과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은 글로벌 쟁점을 잘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다. 자, 아, 옥스포드 관계된 연구소에서 이런 거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죠. OECD는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글로벌 역량을 지역, 세계와 문화 간 쟁점을 살펴보는 능력, 타자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개방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과 집단적 복지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행동 능력으로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 글로벌 역량이라는 게 뭐냐? 지역 세계와 문화가 장점을 살펴보는 능력, 타자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타 문화권 사람들과의 개방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 집단적 복지와 지속 발전을 위한 행동 능력,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또 이제 그 영역이 있어요. 이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해의 지식, 어떤 전 세계적 관점을 이해하는 지식, 또 인지적, 또 기능, 어, 또 과정을, 글로벌 이해의 지식, 또 인지적 기능과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글로벌 쟁점에 대한 지식과 상호 문화의 지식, 또 인지적 기능과 과정에서는 정보를 평가하고, 네, 또 논의를 설정하고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설명하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의사소통 차이를 이해하기, 그리고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기, 이런 기능을 이제 피사라는 단체에서 어, 또 같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약간 이 내용은 약간 뒤에 나오는데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은 타자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개방적이고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 집단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지역 세계와 문화 간 쟁점을 조사하는 것. 이런 거.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로벌 역량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식, 인지적, 기술과적 이 정도 읽어보는 거, 글로벌 역량의 수준을 이렇게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쪽만 보면, 여기만 보면 됩니다. 지역 세계 문화관 쟁점을 검토, 타자의 관점과 세계관의 이해와 인식, 개방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공동의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시민 교육은 글로벌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 구조를 지식과 이해,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표 7-1에서. 여기서 볼 때 세계 시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보편적 가치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세계 시민 교육이 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의 보편적 가치. 세계 시민 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공감, 의사소통, 협력과 성찰 등의 기능과 소명의식, 존중, 가치, 다양성, 참여와 포용, 신념 등의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적 영역에 또 참여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하여 세계 시민이 보다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는 거죠. 네. 아, 자, 세계 시민 교육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접근 방법인데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 소프트 어프로치, 비판적 접근 방법, 크리티컬 어프로치라는 거죠. 먼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차이의 이해와 존중,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온정주의를 지향한다는 거죠. 인간의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나눔과 돌봄을 강조한다. 나눔과 돌봄이 주요 어떤 가치라는 거예요. 이 접근 방법은 사람들의 선행을 강조하고 나의 선행이 타자나 타국민의 생활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뭐 상호 의존, 다양성, 공감, 자유 등이 있다. 이 접근 방법은 글로벌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연계적, 실천적 혹은 잠재적 연대를 강조한다. 연대가 중요한 거죠, 연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저개발 국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원조 행위라는 거죠. 각종 국제 후원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또 여기에 속한다. 비판적 접근 방법은 세계에 드러나는 차별, 가난, 쟁점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특히 차별, 가난,
쟁점의 원인을 정치 권력의 구조적 음,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 접근 방법은 자의적 접근 방법에 불의의 세계 환경에 놓인 국가, 지역, 문화들 간의 힘과 영향력의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비판적 접근 방법은 자의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어떤 어, 왜 이런 지역들, 문화들 간의 어떤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느냐. 어떤 선함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비판적 접근 방법은 글로벌 자원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이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윤리적 글로벌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서구 중심의 식민지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세계에 대한 주류 집단의 관점을 탈식민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데 식민지화를 벗어나자 이런 얘기죠. 주류 집단의 관점을 탈식민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류 집단이 모든 걸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사회정의, 공정성, 인권, 비판 등을 키워드로 강조한다. 비판적 접근 방법은 정의와 공정을 사고의 기초로 보기에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정치 문제나 쟁점에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 국경까지 걸어오는 온두라스의 난민을 온두라스의 정부의 부패와 강대국의 착취 등이 결과라는 관점으로 비판적 분석을 하고, 그렇죠?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있는 난민이 미국 국경까지 걸어오는데 뭐 단순히 그냥 거기에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온두라스 정부의 부패, 또 강대국의 착취 등의 결과라는 관점으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석한다는 거죠. 난민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 따라서 세계 시민교육은 가난, 오염, 문맹 등의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선한 인간성을 기르고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이죠. 더 나아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해결책을 실천하도록 한다.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이 이렇게 있고 비판적 접근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 자유주의 접근 방법은 뭐 선한 인간성, 나눔과 돌봄 이런 걸 본다는 거고, 비판적 접근 방법은 정의, 또 타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불평등, 부정의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네. 음. 자,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 교육. 현대사에서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참혹한 피해와 희생을 야기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이해 부족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성찰하였다. 국가 간의 이해 부족은 불신, 다툼, 갈등 등을 넘어서 전쟁을 낳았다. 유네스코는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교육으로 국제 이해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어서 2000년에 모든 어린이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모두를 위한 교육을 또 선포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그 어떤 독일에 대한 좀 몰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들어서는 모든 어린이는 또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을 선포하였다.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글로벌 우선구상,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인티베이트, 인티에티티브죠. 이거 뭐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또 이렇게 하나 내든 것 같은데, 네, 우선구상 발족시키고 그 사무국을 유네스코에 또 두었다. 글로벌 교육 우선구상은 첫 번째, 전 아동의 취약 달성. 두 번째, 교육의 질 향상. 세 번째,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여기서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을 구체화한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이 지역, 국가, 세계라는 다중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의 인간상을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어, 자,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이죠.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그리고 이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학습 주제 9가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요게 이제 뭐 인지적이라면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뜻이고, 사회 정서적, 정서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런 지적과 정서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천적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적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 안다고 해서 다 실천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감정적으로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또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지적 영역은 세계와 그 복합성을 더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사회 정서적 영역은 학습자가 정서적, 심리, 사회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가치 태도, 사회적 기능을 목표로 한다. 자, 사회 정서적 영역을 말하는 거죠. 심리, 사회 이런 거, 심리. 네. 그리고 행동적 영역은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행동하고 수행하고 실제 적용하고 참여하는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그 인지와 정서적 영역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모든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뭐 일반적 학문의 어떤 체계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나온 것이 행동적 영역이 추가가 된 거죠. 너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 감정적으로도 이해를 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동적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고 수행하고 실제 적용하고 참여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볼 때 세계 시민은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각종 쟁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교육 영역은 유네스코가 21세기 교육의 화두를 평생 교육으로 두고서 발간한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종합보고서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둥,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과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어떤 평생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기 위한 학습이 돼야 된다. 또 행동하기 위한 학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기 위한 거, 인지적인 부분, 행동하기 위한 거, 행동적인 영역,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그렇죠? 더불어 살아간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런 것과 다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또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어, 이 명제가 처음 나오기로는 어, 제가 알기로는 한 1980년대 처음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언급이 되고 강조되는 것은 최근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대 후반에 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세계 시민성과 관계된 어떤 그런 활동이랄지 그런 인식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이것을 개념화 시켜서 이론화 시켜서 이제 내세운 것은 이제 뭐 1980년대 또 최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2020년대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받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세계 시민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도 우리가 또 어떤 세계 시민과 관계된 활동을 뭐 사실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내가 세계 시민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긴 건데 그래서 현대 이제 지금의 어린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세계 리더가 된다면 세계 리더 속에서 이제 세계 시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역량을 이제 발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 세계를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음,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제 앞장서겠죠. 이제 그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지금의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 트럼프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세계 시민성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또 그런 것에 이제 좀 뭐랄까 저항한다고 해야 되나요? 맞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또 활동을 연대해서 펼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도 뭐 그 난민이 나왔죠. 난민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자발적이든 또는 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난민처럼 또 어쩔 수 없이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뭐 이주민 또는 뭐 이방인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또는 또 이런 이주민들끼리 또 이방인들끼리 또 우리가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가 약 5,200만인가 이 정도 인구가 되잖아요. 이 중에 지금 활동하는 인구 중에 250만 정도가 이제 외국 국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외국인들, 이주민들,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달리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된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 성숙된 시각을 대체 어디서 가지냐, 어떻게 가지냐 이런 것들 어떤 세계 시민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또 연구한 부분도 우리 이제 다문화 소설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다문화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말은 다문화지만 실제로는 뭐죠? 단일 문화를 강요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때 소설들을 보면은 정말 뭐 끔찍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막 그런 결혼을 통해서 온 이주민을 막 착취한다거나, 뭐 괴롭힌다거나, 이런 거죠.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또 소설이라는 문학적 뭐 장르다 보니까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것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문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완득이 영화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 후에 또 거기는 무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정을 조금 그렇게 봤다, 좀 이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대로 봤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여튼 비판의 관점이 많이 생겼지만 최근에 또 다문화 소설들은 좀 많이 달라졌죠. 좀 그런 걸 좀 순화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시민성, 또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네. 우리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전에는 그냥 우리 국어를 이렇게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한국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우리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 활동은 이런 거다.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네. 세계 시민교육은 지구촌의 평화, 인권, 지속가능 발전, 국제이해, 문화 다양성 등의 주제들을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세계 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시민교육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라보고 기업의 관점으로 네트워크를 짜인 글로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 자신을 세계와 잇대어 사고하고 세계를 나의 삶과 연계시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제 세계 시민 전 세계적으로 내가 하나의 세계 시민이다 이런 관점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되어 가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 세계 시민성의 어떤 함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대학교 어떤 교양 수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주차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영화 감상문 김미수 학생이 보내준 거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5년 중년이 된 남자 주인공 마이클의 회상에서부터 시작된다. 15세 소년 마이클은 구토로 힘들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30대 여인 한나의 집으로 감사 인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한나가 속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게 되며 이후 이들은 육체 관계를 나누는 사이가 된다. 한나의 요청으로 육체 관계 전 마이클은 책을 읽어주고 둘만의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던 중 어느 날 한나는 말없이 자취를 감춰버린다. 8년 후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어 전범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참관하게 되고 그곳에서 피의자 신문으로 법정에 선 한나를 보게 된다. 한나는 나치층이 대해 자원하여 감시원으로서 유대인들을 선별하여 가스실로 보내 죽게 하고 교회에 감금되었던 300명 유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을 지켜보던 마이클은 한나와 함께 했을 때 그녀의 행동들을 떠올려보고 결국 한나가 문맹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끝내 재판정에 밝히지 않는다. 한나는 책임자가 아니었음에도 필체 대조를 위해 글을 써보라는 판사의 말에 그를 모르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책임자라고 인정하여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는다. 이후 마이클은 수감된 한나에게 10여 년간 직접 책을 읽어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 보내는데 한나는 이 테이프를 들으며 읽고 쓰는 것을 독학하여 마이클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마이클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결국 한나는 가석방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앞부분에 써주셨어요. 네, 처음 영화의 제목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그리고 마이클이 회상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될 때도 역시 내 추측이 맞았네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었다. 그러나 영화를 다 보았을 때는 그저 어린 소년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했던 사랑의 고통과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여자를 통해서 홀로코스트와 역사적 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이클의 입장에서 보면 철없던 소년이 어느 날 성숙한 여인의 육체를 훔쳐보다 호기심에서 남녀 관계의 맛을 느끼며 한동안 그쪽에 빠져드는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호련히 종적을 감추었던 한나가 법정에 납치 전범대로 나타났을 때 법대생이었던 마이클은 한나의 행동에서 문명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한나의
죄가 가벼워질 것을 알면서도 침묵함으로써 그 결과 한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결국 마이클이 직접 책을 읽어 만든 테이프를 감옥에 보낸 것은 한나를 깊이 사랑해서라기보다 침묵을 한 것에 대한 양심 가책과 속죄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이 그 어렸을 때처럼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죠. 테이프를 보내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침묵을 한 것에 대한 양심과책과 속죄의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분석을 또 했네요. 한편 한나는 단조롭고 외로운 생활을 반복하던 중년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한 소년과 육체 관계를 맺으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던 중 승진이라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마이클의 입장에 대해서 썼고 뒷부분은 한나의 입장에서 쓰고 있네요. 하지만 문맹이었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그곳을 말없이 떠나 감시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며 나름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다. 세월은 자신을 나치 전범이라는 피의자로 만들었고 함께했던 동료들마저 많은 유태인들을 죽게 만든 책임자가 한나라고 지목을 하지만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책임자임을 인정하고 결국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뒤늦게 마이클에게 받은 테이프를 통해서 글자 읽기와 쓰기를 독학하고 마이클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다. 한나 또한 마이클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삶이 주어진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뉘우침이나 잘못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문명의 비밀을 숨기기에 급급한 한 어리석은 여인이었던 것이다. 재판 중 마이클이 유태인 수용소에 가서 둘러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마이클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문득 나도 10여 년 전 폴란드에 갔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결국 서평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곳에서 먼지에 덮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주인이라는 가방들과 구도들 그리고 가스실과 화장장 등을 실제 눈으로 보고 나는 놀라움, 두려움, 더불어 슬픔의 감정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곳에서 110만 명 유태인들이 이유도 없이 대량 학살을 당했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심장과 정신을 가진 인간이길래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동안 대량 학살, 전쟁 등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저 책을 통해서만 배웠기에 깊이 와닿지 않았었지만 실제 눈앞에서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니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마음이 생겼었다. 마이클도 수용소를 둘러보며 한나에 대해 분노와 자책, 슬픔 등 많은 감정이 일어나며 혼란에 빠졌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결국 이 영화는 내가 생각했던 철없던 소년과 중년 여인의 그저 낭만적이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이클이라는 한 남성과 한나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나치 도굴의 비극적 학살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와 더불어 한나의 무지함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가도 보여준다. 비록 과제의 일환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오랜만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고 뭔지 알 수 없는 심연에 빠져들게 한 작품을 본 듯하다. 또한 한나의 역할을 맡은 배우 케이트 모습이 차갑고 매발렸던 눈동자와 무표정 연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끝. 네. 김민수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서 잘 써주었습니다. 네. 제가 뭐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고, 우리 감상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